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9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여러분의 더위를 날려드릴 뉴스톱10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하나만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단독 출마했는데 득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8.22%.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일요일 뉴스톱10 10위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예, 미국의 유명 배우죠. 기네스 펠트로. 예, 음악은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광고 모델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콜드플레이 콘서트 현장에서 생긴 불륜 스캔들 기억하시죠? 그 장면과 기네스 펠트로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eah. Oh, look at these two. All right, come on. You're okay? Oh, what? Either they're having an affair or they're just very shy. I've been hired on a very temporary basis to speak on behalf of the 300-plus employees at Astronomer. We will now be returning to what we do best, delivering game-changing results for our customers.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Astronomer. 예, 김수희 변호사. 기네스 펠트로가 이 아스트로노머의 홍보 대사, 홍보 모델이 됐다고 하는데 기네스 펠트로와 아까 저 앞에서 봤던 그 불륜 스캔들의 콘서트 현장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지난주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됐었죠. 아스트로노머의 그 CEO와 인사 책임자가 불륜인 것으로 그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서 확인이 되면서 저렇게 영상이 찍히면서 네, 어쩌면 미국의 작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만드는 이번에 정책을 택했어요. 기네스 펠트로는 콜드플레이어의 보컬인 크리스 마틴의 전 부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저 영상을 보고 저 사람 두 사람 불륜인가요? 라고 얘기했던 그 보컬의 전 부인이 기네스 펠트로군요. 네, 사실 좀 애틋한 러브 스토리를 저희가 좀 알게 되었는데요. 크리스 마틴은 2003년에 기네스 펠트로와 결혼을 했었고요. 원래 기네스 펠트로는 브래드 피트의 연인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예. 네, 결혼은 크리스 마틴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녀도 2명을 두고 있고요. 근데 2014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왔고 혹시 픽스유라는 노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커버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예, 예. 기네스 펠트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기네스 펠트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크리스 마틴이 만든 노래인데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사내 불륜이 터지면서 저 회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그 폭로가 아니죠. 콘서트 현장에서 불륜인가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전 부인을 모델로 기용함으로써 뭐 당당하게 오히려 저 리스크에 맞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스트로노머의 그 SNS죠. 거기 예. 홍보 영상이 어제 올라왔는데 저 기네스 펠트로의 홍보 영상이 무려 3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됐네요. 예, 대단한 수치죠. 예, 아스트로노머는 사실 미국의 IT 기업이에요. 그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을 활용한 기술을 플랫폼화한 기업인데 지난 4월에 1조 8천억의 가치로 1,300억 원, 9천만 300달러의 투자 유치를 한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만 알았는데 그렇겠죠? 네, 이번 이 사건으로 매우 크게 알려졌습니다. 예,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예, 뭐 물론 회사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기상천외 홍보 모델로 회사를 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예, 저희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울릉도에 있는 한 식당, 비계 삼겹살이라고 저 삼겹살 1인분에 거의 반 이상이 비계여서 저거를 어떻게 손님상에 내놓을까
라고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식당도 사과하고 울릉 군수도 사과했죠. 예,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 삼겹살 비계 양이 이게 맞나? 절반이 비계인데? 1인분 이거 한 덩이로 1인분 15,000원. 기름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거의 반씩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번 발생한 불편 사례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과 서비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식당 가서 먹방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사건에 어쨌든 만약에 식당 주인이 저 자리에서 고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좀 비계가 많이 섞인 고기가 들어왔어요. 죄송해요라고 처음에 손님상에 내놨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원래 그래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저게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결국은 저렇게 울릉 군수까지 직접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처분이 내려졌다면서요? 네, 사실 좀 안타깝게 저 식당의 사장님은 나중에 사과 영상을 올리셨어요. 예. 사실 내가 병원을 간 사이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직원이 그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앞다리살을 잘못 내놓은 것이다. 예. 그래서 하지만 책임은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좀 사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영업 처분이 결국에는 내려졌습니다. 영업 정지가 내려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간? 무려 7일이나. 사실 이런 가게에 비하면 영업 정지가 짧지는 않은 일주일이면요. 기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식품위생법의 제44조 1항 위반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식품 적개먹자의 어떤 품질 관리 의무가 있어요. 예. 결국에는 사실 이 삼겹살을 판다고 해놓고 앞다리살이 판매가 되었잖아요. 소비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 3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네, 3년 예. 이하의 징역. 예, 근데 이게 이 식당뿐만이 아니라 여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여수에서는 유튜버가 이제 혼밥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좀 나가달라, 일찍 먹고 나가달라. 저 영상 때문에 한바탕 또 혼용을 치러졌는데 저 가게도 행정처분이 내려졌어요? 네, 그건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울릉이나 이제 여수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 지자체의 관광 사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사실 앞서서 제주도도 많은 분들이 찾아셨었는데 사실 이제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바가지를 비판. 씌웠다. 예, 맞습니다. 그런 비판이 일면서 좀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울릉 군수도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고 적극적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여수시의 저 식당은 특별 위생 점검을 나가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고 또 깨끗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 일로 자영업자들 너무 큰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지금 상품권도 지금 배포가 된 상태니까 많이들 가서 사 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 어제 해드렸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김수희 변호사. 이게 보니까 경찰 특공대가 가서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0분이나 늦게 들어가면서 늑장 대처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어저께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지점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안에 이제 며느리가 신고자였죠. 예. 무려 3차례나 신고를 하고 4차례나 현장 경찰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에게 그 시아버지를 설득해 봐라. 그 이제 총에 맞은 아들을 내보낼 수 없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너무나 위험했던 짓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매우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아니 총으로 쐈잖아요. 아버지가 총으로 네. 쐈는데 그 아버지에게
지금 아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아들을 내보내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근데 당시 담당했던 이것을 지시했던 현장 지휘관은 그게 아니다. 지구대에 있는 경찰한테 알아보라고 했다. 아, 네. 직접 그 며느리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다른 경찰한테 그럴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됐다. 네, 근데 사실 지구대 확인을 하라고 한 것이 지구대에 있는 경찰이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예. 그 안에 있는 며느리에게 그렇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시 하나하나가 더 크게 사고가 번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아버지에게 본인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뭘 확인하라는 건지 지금 경찰에서 감사에 책소했다고 하니까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60대 어르신이 범행한 사건이었어요. 네.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그 가해자가 있었는데 살해를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네, 바로 어제였죠. 그 60대 남성이 그 노인 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남성이 예. 동료였던 여성을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결국에는 흉기로 피살했습니다. 예.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스토킹 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의자가 오늘 이제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스토킹 신고를 3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3번이나 했는데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까? 네, 사실 벌어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왜 막지 못했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월에도 1차 신고가 있었고요. 그때는 여성이 신고를 원하지 않았고요. 6월에도 신고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긴급 어떤 조치들이 임시적으로는 내려졌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7월 20일에 마지막 신고가 있었는데 그때 긴급 응급 조치, 스토킹 처벌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은 내려졌어요. 근데 잠정 조치를 그러니까 긴급 응급 조치는 어떻게 보면 그때 긴급으로 하는 거고 경찰에서는 잠정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잠정 조치를 요청했으나 예. 안타깝게도 그게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데 예. 검사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 모양이죠, 검사가? 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봐요. 예. 근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다라고 봐서 청구하지 않았는데 사실 3월, 5월, 예. 7월 이렇게 3번에 이르렀던 일이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좀 문제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6월이었었죠. 대구에서도 스토킹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연인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지, 왜 근처에 못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지 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휴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SNS에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또 재반격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휴가 반려. 그러니까 수해가 한창이던 시절에 나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겠습니다라고 휴가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거를 반려했고 대통령실이 그 내용을 밝혔죠,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아니 재난 중에 만약 내가 휴가를 갔다면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재난 중이었지만 내가 휴가를 가지 않았고 앞으로 20 며칠부터 휴가를 갈 테니 그걸 좀 봐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휴가도 못 가게 하고 그걸 또 공개해서 망신을 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좀 황당한 사람인지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휴가를 신청한 것과 실행한 것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재난이 심각한 상황, 그 재난 위기가 심각 경보가 발령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재난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혼자 휴가 갈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아직까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휴가 신청한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재난 상황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휴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 국민들이 지탄에 비판하는 대목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 발효 시점에 냈기 때문에 반려된 거고 그 이후에 냈던 그 심각 단계가 끝난 다음에 냈던 조퇴 신청도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줬다. 그러니까 휴가를 반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직에 있을 때 경험해 보면은 휴가에 대한 사전 신청은 기관장을 포함해서 모든 간부 직원들에게 한 달 전쯤 받습니다. 왜냐하면 겹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관장이 이제 없을 때는 이제 그 차상위 이제 그 지휘관들이 쭉쭉쭉 이제 하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에 받는 게 관례입니다. 저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겹쳤겠죠. 물론 이준수 위원장이 그때 비가 올 줄 몰랐겠죠. 근데 이제 이준수 위원장의 항변은 이런 거잖아요. 뭐가 있냐면 아니 이렇게 중요한 기관, 우리가 합의제 기관인데 예. 기관장이 지금 나 혼자뿐이다. 4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예. 4명만 있다 그러면 내가 없어도 돌아가면서 재난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그 방송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휘와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나 혼자 있다 보니 나는 그냥 관례적으로 대통령실에다 장관급 기관장이니까 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뉴스화를 시켜버리면서 나를 너무 공격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심각 단계이니까 그걸 반려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조퇴 신청을 우리가 이제 접수해줬다는데 저는 한 기관장의 휴가를 가지고 이렇게 공론화되고 뉴스화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거 내부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재난방송 지휘해야 되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은 제 위치에서 상황을 지휘해 주십시오라고 전달했으면 이진수 위원장도 그렇게 했을 텐데 마치 이걸 가지고 타깃화 혹은 표적화시켜서 어떤 여론화를 했던 건 아니냐. 그래서 혹시 불편한 동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공론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사실 아무 일도 없이 끝났지만 물론 재난 때 공직자들이 휴가를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예. 이걸 가지고 다른 의도로 지금 정치권의 요건 비화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렇게 휴가를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선 오늘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통위를 기능 상실하도록 만들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덮어 씌우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자신을 핍박받는 선지자로 여긴다면 자의식 과잉입니다. 성추인 부의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빵 얘기도 하고 있고 그냥 푹 계속 쉬시지 뭐하러 출근하십니까? 이런 뭐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 관련 이 이야기를 굳이 지적을 하는 아까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처음이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꺼낸 이유가 이준숙 위원장이 굳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난 방통위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 불편한 동거이지만 난 지키고 있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굳이 이 기간에 휴가 신청한 것 자체가 정말 일을 하겠다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맞느냐.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는 그 포인트를 지적하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이준숙 위원장의 해명이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냥 뭔가 그 재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 신청을 했으면 심각한데가 됐으면 내가 그 반려 신청을 하려고 했다. 취소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이미 심각 단계가 발령됐는데 휴가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에는 지금 방통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재명 정부 안에서 나는 결이 좀 다르지만 어떻게 맞춰서 이걸 운영할지에 대한 정말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쉬고 휴가를 갈 생각만 있는 거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동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방통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청사진이 없다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좀 비난하듯이 얘기하는 거 빵이나 먹어라 이런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한 대전의 유명한 빵집에서 법인카드 쓴 것과 관련해서 저렇게 빵에 목숨 걸어본 사람 같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종공기자여서 자기 아이를 있는 아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종공기자가 됐었던 그런 나였는데 이 휴가 같은 걸로 나를 공격해?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관지 대변인. 지금 사실 과거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었잖아요. 네. 거기와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 보장돼 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 방송위원장들의 임기까지 포함해서 내년 8월이 임기예요. 예. 이 전에는 사실 뭐 어떤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교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 조직 개편안 가운데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운영 법안을 김현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위원장을 합법적으로 사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을 만들면 새로운 수장을 앉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굉장히 그 국회에서 속도를 빨리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 임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무리해서 정부 조직 개편까지 추진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을 사퇴시킬 경우에 전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민심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빵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일 얼마나 많이 사드셨냐 이런 얘기하는 거랑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정치적 논란으로 자꾸만 확산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논란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는 바로 이겁니다. 예,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죠. 활짝 웃고 있는데 오늘 의혹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의혹인데 새 것처럼 공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기현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겠습니다. 2025년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3월 7일이 무슨 날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이것은 지기현 윤석열 구속 직후 유흥주점을 방문했던 내용이고요. 지기현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 접대 사실 관련 대화 연장선입니다. 예, 최선 평론.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3월 8일 날 한 유흥주점에 가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공개했던 접대를 받았다. 근데 지기현 판사는 아니라고 얘기했고 술을 안 마시고 나왔다고 이제 반박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뭔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고 나왔었는데 저렇게 나왔는데 저 사진을 또 공개하면서 요게 한 그 지기현 판사와 아는 사람의 지인이 민주당 당직자한테 제보한 내용인데 이 제보한 사람의 뭐 이걸 밝혀주십시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색다른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그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 3월 7일 날 이제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마치 그 3월 8일 날 자축위원을 연 것처럼 그게 이제 스토리를 입힌 것밖에는 없는 건데 저거는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항변했고 식당에서 이제 다른 지인들과 뭐 거기서 고기를 먹었다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박찬대 의원이 또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어제부터 이제 보면은 좀 강성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의원직 제명을 시키겠다든지 지금도 다시 지기현 판사를 소환하는 게 혹시 지금 55%의 그 표심으로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 지기현 판사를 함께 엮음으로써 저렇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근데 판사는 사실은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일원이잖아요. 우리가 정치검찰이라고 검찰은 공격할 수 있어도 최후의 우리 사법의 보루인 저렇게 판사를 아무 근거 없이 저 아니라고 하는데도 또 꺼내들어서 당대표 후보가 저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거는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저거는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윤리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징계하면 될 일을 저렇게 당대표로 나오는 분이 저걸 마치 대형 이슈처럼 끌고 와서 지금 휴일날 기자회견하는 거 이거 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난감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고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와 관련된 상황일 수 있다고 저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박찬대 후보가 오늘 제기한 문제 제기는 저는 일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진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맞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나왔던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윤리감찰실에서 감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도 아닌데 2달이 넘도록 어떤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대법원과 이 지기현 판사와 이 관계 속에서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반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박찬대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까지 꺼낸 거군요. 뭐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3주째 내란 재판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판사가 지기현 판사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지기현 판사가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 많은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박찬대 후보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문제 제기가 아마도 지금의 전당대회 국면에서 박찬대 후보가 또 하나의 뭔가 이렇게 선거 전략으로 쓸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또 강력한 강성 발언들을 양 후보 쪽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는 바로 개혁신당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8.22%로 30%만 넘으면 당대표가 되는데 98% 넘는 득표율로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성 25,254표, 득표율 98.22%. 저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바다를 봉쇄했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정치를 완전하게 바꿔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예. 98.22%. 저 정말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만 넘으면 단독 후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개혁신당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1인 정당이죠. 지난 2024년 4월에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거의 혼자 나와서 당을 만들다시피 했고요. 지금 원내에 3명의 현역 의원이 있기는 예. 하지만 존재감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필적할 만한 분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당대표를 하고 있었던 허은하 의원, 예. 또 이름이 있는 김용남 의원 등이 다 탈당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찬반 투표 아닙니까? 네. 찬반 투표일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어차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당선이 확실한데 굳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다라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이 혼자 만든 정당이 집회하다시피 하니까 이번 당대표를 이준석 대표에게 맡긴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성신부장 보시기에는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대선 후보도 아주 높은 숫자로 당선이 됐었으니까 경선을 통과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개혁신당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혁의 뭐 추진 동력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는 당이라면 그것이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또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이제 대표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혹시나 이전에 보였던 한계들,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한계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소정당 후보로서 8% 정도의 득표는 상당히 높은 득표임에는 분명합니다만 10대, 20대 남성으로만 지지를 받는 나머지로는 확장성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다시 그런 확장성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내 견제 세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전 제가 생각하기에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도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당 운영을 한다면은 아마도 개혁신당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점점 극우화되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는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파고들 부분이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영역의 확장성을 통해서 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 희망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개혁신당 2차 전당대회 화면을 보면 오늘 눈에 띄는 화환이 하나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 후보였습니다만 당대표로 출마한다는 소식에 저렇게 화환까지 보내서 새로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개혁신당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예,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보수 강경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출연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검토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위치에 출연할 것 같은데 먼저 이 두 사람을 반대하는 또 한 명의 당대표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의 혁신의 뜻을 함께하는 혁신 후보끼리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의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즉각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오늘 조경태 예비 후보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 당 일원이 있다면 이 강성 거대 여당에 의해 해산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모아야 한다, 힘을 모아야 한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이 탄핵의 강을 지난 대선을 통해서 건너왔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이 계엄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더욱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지금 이 극우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돕겠다. 그래서 윤 어게인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이걸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뭐 이런 몇몇 분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 힘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환길 씨가 이번 전당대회에 최대 화두가 된 이 상황,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지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가장 핫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전환길 강사일 겁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현재 국민의힘은 두 가지를 잃었고 마지막 남은 하나마저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으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잃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 보수 우파의 정당 국민의힘마저도 해체될 위기에 이르렀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왔다면 저는 기꺼이 대선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역사 강사를 그만두고요. 지금 전한길 뉴스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유튜브 방송에 장동혁 의원이 출연하겠다. 김문수 전 장관도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한길 씨를 향한 이 두 사람의 목소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제 토론에 왔던 모든 분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해왔고 탄핵 국면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국민의힘을 위해서 싸워왔던 분들입니다. 그때는 함께 싸우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선에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평론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 반윤, 친한, 비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 말 맞다나 친길, 반길, 전한길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이 후보들 간의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19일부터 22일까지 했던 여론조사 결과고 한동훈, 나경원 이 두 사람의 불출마가 감안되지 않은 여론조사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숫자가 16.2, 15.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전당대회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거로 보세요? 좀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장동혁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선 패배했으니까 이제 당신들 옆에 오지 마라. 그건 부적절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뭐냐면 보수 정당의 가치 중에 포용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책임성이라는 거죠. 우리 정치에서 책임이라는 걸 빼고 나면요. 권위와 굴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전한길 씨가 다시 한번 여기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거는 뭐 40만 유튜버를 가졌고 10만 당원을 갖고만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저는 당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를 어디까지 정리해야 할지 지금 이거를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차기 당대표 선호도도 나오지만 또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또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결국에는 예선은 국민 여론조사 50과 당원 투표 50이지만 이게 마지막 4명의 결혼은 4인 결선 컷으로 가게 되면은 당원 80대 결국 국민 여론조사 20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가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은 후보들이 지금 결국 전한길을 어디까지 포용할 것인가가 전략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건너가기라는 이번에 혁신 전대회인데 이것이 얼만큼 지금 당원과 국민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줄지 조금 의문은 듭니다. 지금 최수영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 지지층을 놓고 하는 여론조사와 전국민 여론조사의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원 CNI 조사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요. 숫자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음 여론조사요. 이것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본 여론조사인데 김문수 39.2, 장동혁 16, 안철수 10, 조경태 2.8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이 많이 작용하는 이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서 저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쇄신 개혁파겠죠. 그러면 지금 7명의 후보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그 큰 의미에서 뜻을 같이 하는 그룹은 그래도 안철수, 조경태 후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양향자 후보도 양향자 후보가 있지만 지금의 인지도나 대중적인 그 정치 기반을 생각한다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여기에 이 주진우 의원이 뜻밖의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 쇄신파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이 강성 지지자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게 될 경우에 우리 당이 또 분열할 수 있다는 그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주진우 의원은 그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조경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은 표가 이동할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상식적인 정치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치훈 부장, 한동훈 이 18.2% 이 여론조사의 이 18.2가 정말 국민의힘의 쇄신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한동훈 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심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팬덤 정치의 차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팬덤을 갖고 있는 뭐 유일한 정치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혁신, 쇄신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굿바이 윤석열을 외치는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표 보듯이 모든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눈높이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는 8대2로 하지만 그 선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잖아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됐든 안철수 의원이 됐든 조경태 의원이 됐든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굿바이 윤석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당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굿바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어게인을 예치는 사람들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은 혁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고 있다. 저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협치의 대상은 윤석열 어게인이 아니라 굿바이 윤석열을 할 수 있는 정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으로는 만약에 새로운 지도부가 나온다? 그럼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치의 대상으로 과연 삼을 수 있겠는가? 내부에서도 좀 격렬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진우 후보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반탄파로,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찬탄파. 서로 내부 총질과 구굴하며 청산하겠다고 한다. 내가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워낙 지금 첨예하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민의힘의 이 당심,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보수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의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당대회 8월 말쯤에 있을 예정인데 시간이 별로 없죠.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주제로 준비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요즘에 라이브 방송 많이 하는데 이런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구독자가 1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저거 뭐 하는 장면이죠? 구독자가 유튜브 10만 명을 넘으면 아마 실버 이 타이틀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 본사로부터 배달이 돼서 그것을 이제 자랑하는 라이브 거군요. 방송 중에 그 언박싱 하는 거죠. 예. 어떠세요? 성치훈 부의장은 유튜브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많은 정치인들이 요즘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일상을 공개하는 저런 거 물론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강성 목소리도 내지만 저런 장면들을 많이 공개하는 거, 특히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는 거, 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국의 많은 이 집사들을 겨냥한 그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지금 라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힙니다만 평소에 뭐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들, 뭐 음악을 좋아하는 것, 아니면 고양이 이야기, 되게 뭐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지지자들에게 뭐 지지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다른 사적 정보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또 구독자를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제도권 정치에 부합하는 뭔가 좀 더 당을 뭐 개혁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관련된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이런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좀 그것들이 자리가 잡혔을 때 저런 라방을 통해서 뭔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는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에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라방에만 집중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너무 라방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저희 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좋아하죠. 사적인 내용들은 이런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나 다른 그 공중파에서는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 단점도 한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튜버 한동훈 구독자 수는 19만 명. 2024년에 열었다고 하는데 19만 명이나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167만 명. 굉장히 많네요. 이거 대선 때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정치인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본인의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100만 명, 구독자 수 100만 명일 때 유튜브 본사에서 주는 골드 버튼을 지금 언박싱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했던 실버 버튼보다 좀 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훨씬 크기도 크고 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버 버튼, 또 1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골드 버튼인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골드 버튼을 받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아마 이제 그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저렇게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료를 접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먼저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뚜렷한 어떤 정치적 소신과 비전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어떤 다른 다양한 매체들을 SNS 매체를 활용해야지 SNS 매체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그 비전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 정치인이긴 하지만 원내에 있지 않고요. 일정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라방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접속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한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른바 조삼모사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증세 없이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비판을 했죠. 네,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배당소득세 또 증권거래세 인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증시 코스피 5천 시대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뚜렷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유튜버 한동훈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채널A 뉴스톱10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두 번째 2위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난리죠. 관세, 이거 상호 관세 어떻게 할 것이냐, 25%냐, 15%냐, 더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난리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EU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골프장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음악까지 들으면서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Well, most of the deals are finished right now. They're finished because we're just going to charge you $50.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The Scottish hospitality.
예, 최성 평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피를 말리면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저렇게 골프를 치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승자의 여유다, 힘 있는 자의 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래까지 들으면서 선수 카트도 운전하고 골프를 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전략입니다. 저것도 전략이다. 전략이죠. 그럼 저거는 이제 나는 급할 게 아무것도 없다. 급한 건 아직 나랑 관세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나라들이지 나는 급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저 지금 오늘 저렇게 골프 쳤죠? 내일하고 모레 뭐 EU 집행위원장 만나고 스타머 영국 총리 만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장관은 저 스톡홀름으로 건너가 가지고 또 중국과 만납니다. 예. 만날 시간이 31일 양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겨우 마지막 이제 끄트머리 하나 잡았어요. 31일 잡았죠? 31일 잡았죠. 예. 일본 재무장관과 미국 협상단 회의하는 장면 보셨나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무관료들이 다 둘러싸고 가운데 일본 재무장관이 딱 앉아서 맞아요. 호의하는 형국으로 압박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수준을 받아냅니다. 엄청난 투자와 그 농산물 개방 시장이라는 카드를 받아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상에서의 거점 전략 내지는 중심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뭐 우리 흔히 알만한 노래들 다 올드팝들 틀면서 한껏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예. 급한 건 내가 아니다. 당신들이 올 때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협상 카드 갖고 와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이다. 예. 관세는 25% 나갈 거다. 예. 아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 장면이죠. 네, 저렇게 막 그렇습니다. 숫자까지 지워가면서 본인이 쓰고 저거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예, 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뭘 얻어내고 싶은 걸까요? 흑백 사진으로 보니까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자, 지금 일정이 이래요.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25일이고요. 한미 2+2 회담이 불발된 것도 그날이죠. 이제 남은 날짜가요. 며칠 없어요. 오늘 27일 일요일이니까요. 28일 날 영국 총리 만나죠. 29일 날 스코틀랜드 일정이 끝납니다. 자,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입장인 거죠. 과연 소고기를 내줄 것인지, 쌀을 내줄 것인지, 조선업을 내줄 것인지, 투자 금액을 늘릴 것인지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를 이렇게 진단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동맹 관계와 한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중국에 관한 입장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미국의 요구 조건의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협상의 조건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만난 관계자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신정부의 하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성친 부의장. 나경원 의원도 또 이준석 의원도 대중국 견제. 우리가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갈등 또 힘의 어떻게 보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우리 편을 좀 들어달라는 느낌을 받고 왔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 맞는 겁니까? 전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협상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지도 못했고 그렇죠. 또 네. 2+2 회담 이런 등등이 저쪽에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서 안 됐던 것들이 결국은 한국이 중국과 친하고 미국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협상단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적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뭔가 중국과의 관계, 너가 중국과 친하게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협상을 안 좋게 해줄 거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5,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내밀 수 있는 투자 카드는 사실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으로는 뭔가 일본과 맞서는 트럼프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저는 제안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저는 조선업 관련 협업이 뭔가 저는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을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의 패권 해양 때문에 해양 패권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의 그 지금 침체되어 있는 조선업 사업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한국의 도움을 받고 조선소 건설이라든지 인력 지원,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조선 사업을 좀 키워가는 것들에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업이라는 포인트를 파고 들어서 아마 최종 협상 이래 그것과 관련된 저희가 유리한 저희에게 마냥 100% 유리하진 않겠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카드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카드도 받아내는 그런 협상안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런 이야기를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미국 협상당에게 카드를 하나 주는 거거든요. 야 너네 야당 보니까 너네 그 중국 관련 문제 갖고 계속 지적을 하던데 우리 진짜 중국이랑 뭔가 친해? 라고 갑자기 협상할 때 그런 얘기를 꺼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는 물밑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 봐라 우리가 몇 차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중국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굳이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미국에게 카드로 쓰일 수 있는 저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저는 최대한 지양해 둘 것을 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건재 대변인은 저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야당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 실존하는 위기입니다. 리스크입니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G7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요. 나토 정상회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현장에서라도 즉석 조율을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면식이라도 하고 관련해서 일부라도 논의를 했었던 게 훨씬 더 우리 측으로서는 좋은 전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한미 관계를 그냥 단순히 야당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실존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요. 그 바탕에는 역시 대중국 외교관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CCA 외교로 대표되는 친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치권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겁니다. 저는 지금 해야 할 건 명확하다고 봅니다.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촉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을 겁니다. 100%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치밀한 협상 전략을 짜 나가야겠습니다. 자, 저희 1위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최소영 평론가,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욕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민주적인 가치 체계가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부딪힌 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궤변이죠, 한마디로. 저건 지식인의 곡학 아세 중에 가장 최악의 곡학 아세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삶이 힘들면 다 욕합니까? 아니, 서민 대중과 저는 우리 중산층 모든 사람들 욕보이는 말이에요. 힘들수록 서로 배려하고 공유하고 가난해져. 가족 공동체라는 거는 힘들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욕이 나온다고요? 저분이 저런 말만 한 건 아니에요. 또 뭐라 했냐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이 형수욕설을 가지고 하이데거의 이론을 소환하면서 성숙해가는 상황이고 존재의 경험이라는 뭐 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독일 철학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배타적 충성심이 너무 돋보여서 인사혁신을 하러 왔는지 이재명 대통령 찬양을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의 생사 여탈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인사의 모든 것을 하는 그 분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하나만 해와 달을 쳐다보듯이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공직사회 기강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하늘이 내는 인물이다. 5년만 해서도 안 된다. 과잉 아닌가요? 저는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고 뜻을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청에 임명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과거의 발언입니다만 4년 전, 3년 전 발언들이 소환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충성심도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모시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역시 지금 아무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에 입문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라 하더라도 좀 다소 좀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될 만한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이 형수 욕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시점상으로는 다릅니다. 지금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좀 전에 나왔던 그 얘기는 한 3, 4년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이렇게 이 시점이 지난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가 회자되고 소환되는 이런 방식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용인술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어떤 공무원의 인사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공직자의 어떤 처신 이런 부분에까지 도마에 올라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할 부분은 이제부터는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공직에 임용된 이후에 지금 한 발언들이 아니라 공직에 임용되기 이전 한참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인의 신분에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까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일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더 진실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건희 대변인 보면 여러 사람을 거론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야기도 있고 뭐 정성호, 윤호중, 구윤철 다 이번에 장관으로 대신 어떻게 보면 또 친명계 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공격한 거는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한 평가로 돌아서는데 물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뭐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분은 지금 현 정부의 또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만 그때 당시에 했었던 발언 하나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레드팀 역할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12석이라는 비례의석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몸값, 위상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혹여라도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는 다시 조국 전 대표를 굉장히 폄하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난사 수준의 망언들을 해냈던 겁니다. 저는 지금 75만 공무원의 인사, 교육, 상벌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요하는 자리거든요. 공무원은 지금 정당 활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혁신처장은 저렇게 정치적 발언하고 있다면 그게 적격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분이 1956년생, 그러니까 70세죠. 하지만 인사 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근무했고 교보생명에서 부사장까지 했었고요. 전 좀 은퇴한 지 좀 되신 분이죠. 전문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것이죠. 성추행 부의장. 일단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다.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지켜봐 달라. 하지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논평인가 보다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1시간 반 뒤에 이거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원내 대변인이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그러니까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 최초의 발언도 사퇴는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의 뭐 임명권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톤 조절에 있어서 당이 정식적으로 뭔가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기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걸 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에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지금 그 최동석 인사처장, 혁신처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물밑으로 당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저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근데 저 말 부적절한 언행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이 당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처장이 충분히 사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지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 그냥 내가 SNS에 사과를 올렸다라는 글로 가름했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 당신이 왜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발언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게 후회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을 하는지 구구절절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거의 난사에 가까운 비판들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문 진영에서 매우 불쾌할 수 있거든요. 지금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고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분열의 메시지,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최 처장이 빨리 그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공식 입장, 사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히고 그거 이후에 뭐 민심의 여론을 좀 봐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사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임명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갈지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 또 최동석 논란까지 도대체 누가 인사를 하고 있길래 이런 잡음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 라인이 뭐 약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 그다음에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성남 라인이죠.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검찰 라인으로 깔았던 곡입니다. 성남 라인도 실세는 김현지 총무 비서관이더라고요. 실세 중에 실세고 얼굴 없는 실세고 그래서 요새는 만사 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하고 싶으면 그쪽을 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바닥에서 많이 돌더라고요. 네, 만사 형통이란 말은 들어봤어. 만사 현통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뭐 최동석 발언 논란 입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고 얼버무리고 사실 있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밀고 가는 건가요? 현재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경질을 해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더 그런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했던 많은 그 언행들과 대비돼서 본인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 생활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부터 어떻게 혁신처장의 역할을 해내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논란 짚어봤고요. 이상으로 이제 뉴스 예고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는 뉴스에서는 절정에 달한 폭염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엿새 만에 여성을 찾아가 흉기 살해한 60대 남성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